47쪽입니다. 인구이동의 전개 단원이에요. 자, 이 단원에서는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구이동의 전개, 첫 번째 단원은 뭐 딱 정확하게 자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를 4에서 7세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이동의 원인. 왜 인구이동이 나타나느냐? 선생님이 밑줄 긋는 건 여러분도 책에다 함께 밑줄을 그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원 전후 시기부터 7, 8세기경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남하하는 형태. 자, 이렇게 밑줄을 긋니다. 자, 이런 인구이동,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런 배경이 나올 거예요. 자, 인구이동은 밑줄 쭉 꺼냅니다. 여기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 인구 증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종족 간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국가 사이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요인들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해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땅을 떠나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이동을 하면은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물론 잘 섞여서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서로 막 전쟁이 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인구 이동의 영향입니다. 영향.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동은 첫 번째 영향. 토착민과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거기서 패배한 민족은 또 이동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서 2, 3차 인구 이동과 근거지 이동.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이렇게 내려오자 이들과 갈등을 겪었고 패배하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대규모로 인구가 이동한 지역에서는 두 번째,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성립. 이걸 자세히 조금 이따 볼게요. 새로 수립된 국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간에 새로운 외교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내려왔던 그냥 보세요. 아직 잘 못 따라서 위에서 내려왔던 민족하고 원래 이 아래에 있던 민족하고 위에서 내려온 민족하고 아래에서 내려온 민족하고 서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또 그들이 섞이기도 하겠죠.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섞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1번, 2번은 지워지기 전 거 보고 합시다. 문화의 전파와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인구 이동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인구 이동이 시작됩니다. 화북과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시대냐? 한번 여기 도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 우리 앞에서 후한을 했어요. 후한 이거 광무제가 만들었었죠. 광무제가 만들고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합니다. 다시. 자, 광무제가 후한을 세웠어요. 광무제가. 근데 이 광무제가 세웠던 후한이 어떤 농민 반란으로 앞에서 했었다 우리 황건적의 난으로
이걸 계기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위촉오 삼국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자, 이 위촉오 삼국으로 나뉘었다가 위나라는 원래 조씨가 세운 나라인데 우리 삼국지에 조조라는 인물 그 조씨가 세운 나라인데 그 부하였던 사마씨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의. 그 사마씨에게 위나라가 나라를 빼앗깁니다. 조씨의 나라는 빼앗기고 사마씨가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를 병합하면서 중국은 이제 이 사마씨에 의해서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진시황의 진 이후 또다시 진이 삼국을 통일을 했어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물론 한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정치를 너무 못해. 정치도 못하고 막 사치만 부리고 막 온갖 문제를 일삼아요. 진나라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당시 북쪽에 살던 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부르는 민족인데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이 5개의 민족이 일시에 따뜻한 남쪽으로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오호의 침입으로 이 진나라는 자신의 도읍을 잃고 쫓겨나게 돼요. 자, 원래 진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자신의 도읍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전에 진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서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옮겨간 진을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진나라는 쫓겨났죠. 진나라는 흉노, 선비, 갈저강이 오호에게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족의 나라는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북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누가 지배한다? 아까 쳐들어왔던 오호가 여기서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호 16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사마씨 이런 거 다 모른다 쳐봐. 그런 거는 뭐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핵심만 딱 뼈대만 얘기를 해줄게. 후한이 있었는데 위촉오로 나뉘었다. 잠깐만. 자, 후한이 있었는데 위촉오로 나뉘었다. 이 위촉오가 통일된 건 진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이 건국되고 얼마 안 돼서 북방에서 흉노, 선비, 갈저, 강이라 불리는 오호가 진나라로 침입해 들어왔다. 결국 진은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때부터를 동진, 그 전을 서진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부른다. 북쪽에서는 쳐들어왔던 오호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워서 오호 16국이라 하고 남쪽에서는 한족의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시대를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여기서 이어진 거를 남조, 여기를 북조 이렇게 해서 하나로 쭉 묶어서 뭐라 부르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진짜 많잖아. 이 많은 나라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남조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송제, 양진 이어지면서 한족의 나라가 이어졌고 북조에서는 오호 16국이 있다가 이 오호 16국이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됐습니다. 북위로. 그러나 북위는 다시 동위, 서위로 나뉘고
동이 서인은 각각 북제, 북주가 됐다가 모든 나라가 이 수나라로 합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시대, 중국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47쪽에 북조, 남조만 있고 앞에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앞에 뭐 서진 이야기라던가 수나라의 통일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47쪽에다가 지금 이거를 보고 좀 추가해서 좀 그려놓도록 하세요. 47쪽에 북조, 남조에서 북이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상 일시정지하고 좀 그려놓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북에 의해 통일되었다. 아니죠. 자,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 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밑죽입니다. 한족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다. 한족은 이들을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오호. 그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영과 후연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랴오둥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했고, 오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5세기 초에 선비족의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자, 뭐 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5호 16국이었는데 이게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남쪽으로 쫓겨난 한족. 자, 여기다 이거 좀 써놓으세요. 여기는 5호, 여기는 한족. 남쪽으로 쫓겨난 한족 정권은 5호에게 하북 지방을 빼앗기고 밑줄 그룹니다. 창장강 이남의 강남 지역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하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면서 자기들만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여기 앞에 동진이 있는 거죠. 이후 강남 지방에서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강남의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북방 민족이 하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했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 한다. 여기 밑에다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적어둡시다. 남조 정권이 갖는 남조 정권에 의가 있어요. 동진부터 시작해서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한족의 왕조가 갖는 의. 원래 이들이 있던 이 강남 지방, 양쯔강 이남의 강남 지방은 되게 물도 많고, 양쯔강이 흐르니까 물도 많고 되게 평야도 많고 되게 논농사 짓기에 좋은 지역이야. 근데 옛날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촌동네 취급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처럼 그 자연환경 이런 거 무시하고 완전 촌동네다, 저기는 사람 살 곳이 안 되고 야만족이 사는 곳이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기도 했었어요. 완전 촌동네에서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북쪽에서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그 촌동네로. 그래서 그 강남 지방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남조 정권들이. 근데 막상 개발을 해보니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이 지역이. 자, 그래서 의는 강남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조 정권의 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인구 이동을 보도록 합시다. 한반도의 인구 이동 쪽은 사실 뭐 한국사에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뭐 크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은 또
안 나오고 또 한국사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나는 작년에 다 수업을 했습니다 이미. 자, 부여족. 우리나라에 있던 부여족. 만주 북부의 숭화강 일대에 살던 민족이다. 기원전 1세기경 그 일부인 고구려를 세운 사람입니다. 주몽 집단이 일로 남하에서 고구려를 세웠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다시 그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에 백제를 세웠다. 백제는 점차 토착 집단인 마한 세력을 흡수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한편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맞다. 부여에서 고구려 그리고 백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편 고조선이 멸망한 후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 고조선이 이 땅에 있었는데 여기서 멸망해서 남부로 이동을 해요. 그들은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주민과 경주 지방의 토착 세력에 연합하면서 신라 건국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고조선이 멸망과 신라 건국의 토대 마련. 4세기 한 사군이 고구려에 멸망한 후, 이 한 사군이란 거는 원래 우리나라 이 땅에 고조선이 있었잖아 얘들아.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이 이 한 무제에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한 무제는 우리나라 고조선 땅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4개의 군현을 세웠는데 이 한 사군이 고구려에게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4개의 군현을 다 없애버려요. 그 후 그 유민의 일부가 다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백제와 가야 연맹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가야인의 일부는 바다를 건너 외로 이주했는데 이후 두 지역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인구 이동입니다. 마지막 일본 열도로의 이동입니다. 한반도의 주민은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에 꾸준히 일본 열도로 이주했다.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확대, 삼국 간의 전쟁의 격화 등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가야인,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민 다수가 일본 열도로 이주한다. 그러니까 막 전쟁 나고 뭐 여기서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면은 다들 이렇게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는 거죠. 평화로운 곳으로. 오랜 전란에 시달리던 한족도 한반도를 거쳐 이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다. 중국인들도 이렇게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지러우니까 지우고. 이 시기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을 도웨인이라고 부른다.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근데 선생님이 그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이 도웨인이 명칭이 도레인이라고 했었거든 나는. 근데 왜 도웨인이냐? 이게 너네보다 그 전 교과서에서는 도레인이라고 했었어요. 그 전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게 익숙해서 도레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레자가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린다. 이 올레자거든. 이렇게 올레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 교과서에서는 그냥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지금 현재 교과서는 도웨인이라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도웨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레인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전 교과서에서 썼던 명칭이니까. 너네 그 문제 맞출 때마다 도라이랑 비슷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그겁니다. 도레인, 도웨인. 어쨌든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4세기 전반에 야마토 지방 및 그 주변의 호족이 연합하여서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야마토 정권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5세기 후반에 큐슈 북부에서 간사이 지방에 이르는 각지의 호족을 복속시켰는데
여기서 일본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단원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합시다. 봅시다. 여러분도 같이 쓰세요. 야마토 정권. 4세기부터 만들어진 일본의 정권입니다. 일본은 이때 만들어진 그 천황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일본은 참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뭐 백제가 있다가 뭐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아니 뭐 신라가 들어섰다가 뭐 이렇게 왕가가 바뀌고 뭐 고려가 들어섰다가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이고, 지워졌네. 자, 야마토 정권 4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안하다. 이거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쓰니까 더 복잡하다. 그냥 할게요. 자, 첫 번째 성립, 발전. 7세기 말에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천황의 칭호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선진 문화를 대거 수용하는데 어디서 수용했을까? 그렇지, 당연히 중국하고 한반도죠.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했다. 자, 그때 특히 한반도의 기술자들, 이 토기 만드는 기술자들이 건너가서 일본에게 새로운 토기를 하나 만들어줘요. 스에키 토기. 스에키 토기라는 거를 일본이 이때 제작하게 됩니다. 교과서 50쪽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스에키 토기인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원래 그 전에 일본의 토기는 한 700도씨에서 구웠대요. 700도씨, 800도씨에서 구워서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대. 근데 스에키 토기는 1000도에서 굽는 토기로 훨씬 더 단단한 토기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도레인들 얘기를 했죠. 도레인들 얘기.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수용했었다. 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수용해서 또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다음에 일본에서 직접 사신을 보냅니다. 견수사, 견당사, 그리고 하나 남았다. 어디? 신라사. 이렇게 보내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도 했었다. 다음, 일본에도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화 수용과 이런 일본의 발전에 앞장섰던 사람, 쇼토쿠 태자라고 있거든.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 쇼토쿠 태자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불교와 유학을 수용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당시 쇼토쿠 태자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 유력호족 소가씨, 성이 소가입니다. 소가씨와 함께 이 유학과 불교를 수용해서 아스카 문화를 꽃피웁니다.
아스칸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이런 특히 백제의 문화를 막 받아들여서 일본의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얘기예요. 당시 대표적인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호류사라고 하는 절, 이 아스카 문화의 상징적인 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카 계신 645년 우리나라는 안시성 전투가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선 안시성 전투로 당나라랑 싸울 때 일본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일본의 나카노우의 황자가 앞에 쇼토쿠 태자를 도와줬던 이 소가시가 소가시가 너무 강해져 버렸거든. 이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들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켜요. 그게 다이카 개신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위협하던 소가시를 제거하고 이제 천황의 라이벌이었던 소가시가 없어지니까 천황의 고난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한국사에서도 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은 뭘 발표했었다? 율령을 반포했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카 개신에서 나카노우에는 소가시를 제거하고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 이름이 701년 다이호 율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써놓으세요. 이 일본 역사입니다. 지금 48쪽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50쪽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을 게 많긴 한데 대신 50쪽에서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야마토 정권은 7세기 말에 일본이랑 국호 쓰고 천황 칭호를 썼다. 선진문화 수용에 앞장섰고 이때 중국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해서 스에키토기 만들고 고구려 백제의 유민 수용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 기억하고 소가시와 함께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인물 대표적으로 호류사가 있다. 다이카 게시는 쇼토쿠 태자 이후로 너무 커버린 이 소가시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카도우의 황자가 소가시를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고 강해진 천황의 고난을 확립하고자 다이호 율령이라고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